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클리닉 12주 차예요. 시간 진짜 빠르죠? 처음에 딱 그 개강 연기되고 온라인 강의한다고 했을 때 이번 학기 어떻게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하고 여러분 걱정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잘 이렇게 여기까지 잘 버텨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몇 번 안 남았어요. 몇 번 안 남았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잘 이제 이렇게 해나가면서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 좀 하시거든요. 이제 개업 변호사가 되면 뭐가 좋나요? 뭐 이렇게 질문들 좀 하시는데 이제 선배들의 진로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저처럼 이제 개업을 하신 분도 있고 보통 한 5년 차까지는 그 소속 변호사로도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송무나 자문 같은 부분. 그래서 이제 그 파트너로 갈 것인지 뭐 개업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하는 그 시기가 보통 5년 차이거든요. 그리고 뭐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회사라든지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기타 다른 여러 곳에 소속이 돼가지고 근로자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로는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개업변이니까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셔서 이제 질문을 주시거든요. 근데 개업변의 가장 큰 장점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실 소속 변호사의 경우에는 자기가 예를 들면 뭐 금융, 노동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해당 부분, 예를 들면 노동이라고 한다면 노동사건만 전문으로 하는 펌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펌에 입사를 해가지고 그 자기의 파트너 변호사님 께서 담당하시는 업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가 굉장히 크게 이제 좌우되고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설령 내가 뭐 A 파트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펌 혹은 내가 이제 그 모시는 그러니까 내 선임 파트너께서 그런 것들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공은 파트너 손에 달렸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개업을 하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영역들을 좀 개척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업을 한 그 대표적인 이유는 사실 박사과정 때문이었거든요.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추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워낙 노동법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되게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과정이나 논문 작성하면서 조금 힘든 점들은 당연히 있었죠. 왜냐하면 일을 하면서 일하는 것 자체만으로 되게 힘들거든요. 우리는 사실 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막 이렇게 몇 시간 못 자고 일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다 공부까지 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뭐 이렇게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었고요. 삶의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이 뭐 지금이야 당연히 아휴 뭐 시험 끝났는데 공부를 또 해 이렇게 지겹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대학원에 대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제가 늘 후배들한테 얘기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빨리 끝내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좀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변호사들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특히나 소속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좀 안타까운 사항이긴 하지만 이제 변호사 소속이든 파트너든 간에 상관없이 정말 야근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나마 개업변은 굉장히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가 맡은 일만 다 끝내놓는다고 하면 뭐 내가 몇 시에 출근하든 몇 시에 퇴근하든 뭐 아무 상관없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근데 역으로 바로 그 점 때문에 개업변들은 정말 훨씬 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시간을 투여하고 또 이제 그 시간을 빼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빼놓는다고 해서 일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무슨 모임을 간다든지 내가 누구를 만난다든지 뭐 그런 걸 하고 싶다면 그만큼의 시간을 더 빼놓고 결국 줄일 수 있는 건 사실은 잠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자는 시간 빼고는 줄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할 필요가 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개업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것들 자기가 중요한 것 하게 생각하는 어떤 일정이나 혹은 뭐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일, 뭐 학회 이런 것들 선택을 한 다음에 나머지 시간 최대한 정말로 타이트하게 활용을 하고
또 잠을 많이 사실은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피곤한 삶을 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자기 삶을 자기가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그 여러분 모임에 이제 뭐 개업변이 왔다거나 이제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정말 여기를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설령 모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진짜 숨 쉴 틈 없이 바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개업을 하신다거나 했을 때에는 여러분의 그런 그 일과 휴식 시간이라든지 또 이런 건강 잘 조절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조절하시면서 생활을 조금 설계해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진로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조금 더 할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증인신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6주차에 잠깐 하긴 했었거든요. 증인신문하고 증거에 관한 것들, 서승에 관한 것을 간략하게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아무래도 소송 절차 진행하면서 이제 봤던 것이라서 아주 상세하게 증인신문하고 반대신문 같은 경우들을 좀 구분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많이 살펴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증인신문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게 굉장히 소송에 따라서는 주요한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 승패를 결정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당사자들의 말이 전부 다른데 그 서승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원고의 말이 맞고 어떻게 보면 피고의 말이 맞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럴 때 증언의 신빙성을 이제 우리가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재판장님들께서 결론 내시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증인 신문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실무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물어봐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때 말씀드렸죠. 증인이란 소송에 있어서 오관의 작용에 의해서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과거의 사실이나 상태에 관해서 보고적인 진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증인은요, 누구나 될 수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 2페이지 소송의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이 아닌 제3자이면 가능해요. 그리고 소송 무능력자이거나 당사자의 친족이라고 할지라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경우에 이제 친족들이 오시기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렇게 너무 가까운 거리에 계시는 분들이 증언을 했을 때는 사실은 신빙성에 관한 부분을 잘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운 지인이거나 친구이거나 친족일 경우에는 이 사건을 잘 알긴 하지만 당사자 편에 서가지고 약간 편향된 진술을 할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소송 대리인, 보조 참가인, 소송 고지를 받은 자도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하고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들 많잖아요. 그럴 때에는 대표자가 아닌 자도 증언할 수 있어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근데 이 증인신문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증인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기억력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당사자의 입장이나 또 증인이 가지는 어떤 의도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증에 비해서 증명력이 좀 떨어진다는 사실 단점은 있거든요. 아무래도 재판장님도 서증하고 증언하고 다르다고 하면 아무래도 서증에 조금 치우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객관적인 증거니까, 그죠? 그럴 수 있지만 서증이 없거나 불충분하거나 뭔가 불명료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리고 기자하고 반대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언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이 증인신문을 통해서 증언을 이제 얻어내는 방식들을 사용을 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증인신문 그때 신청할 때 구술로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변론기일에서. 그리고 이제 서면으로도 가능한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먼저 여쭤보는 거죠. 이제 이러이러한 증인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가능하겠냐라는 취지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재판장님이 그것을 허가하시면 우리가 증인신청서를 내는데요.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판단해 볼 테니까 증인신청서 먼저 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증인신청서 제출을 한 다음에 재판장님이 허가해 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신문사항도 내고 여러 가지 이따 볼 절차들을 좀 이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때는요, 필요한 증인 전원에 대해서 법원이 정한 증인 신청서 양식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 실무에 가시면은 전자소송 이용하실 거거든요. 거기에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에 따라 신청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자, 우리 규칙 제75조 봅시다. 여기 보시면 증인신문과 당사자 신문의 신청이라고 나오죠. 제1항, 증인신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해서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 신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고 있죠. 제2항,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때에는 증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직업,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증인신문에 필요한 시간,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밝혀야 한다. 자, 굉장히 자세하죠. 이게 지금 이름, 주소, 연락처, 직업 뭐 이런 것들, 직업까지는 아니지만 연락처까지는 일단은 이 사람을 소환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대동한다고 해서 같이 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같이 갈 수 없는 경우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럴 때에는 법원을 통해서 이제 이런 신청서 송달해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적사항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재판장님이 이 사람의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지 아닌지 확인하시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사람이 대체 당사자하고 무슨 관계인지, 이 사건에 왜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나중에 실무 나가시면 재판에서요 5분 지나가도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요즘에는 조금 그나마 완화가 돼서 구술 심리를 좀 하시는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대부분은 진술하십시오 라고 하고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제 우리가 제출한 증거 확인하고 간단한 사항들 좀 확인하고 바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이걸 설명을 잘 하지 못하고 그렇게 뭐 예를 들면 신청서에 현출하지 못한다고 하면 재판장님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바쁜 재판 일정 가운데 증인신문까지 해가면서 시간을 할애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관한 것들을 최대한 조금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필요한 증인 전원에 대해서 법원이 정한 증인 신청서, 그러니까 전원에 대해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증인의 증언을 먼저 들어보지 않고서는 이 주장이나 입증의 구성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득이하게 그 특정 증인을 먼저 들어보고 필요한 경우에 다른 증인을 뭐 우리가 증인신문 신청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몇 페이지지? 4페이지 보시면 증인 신청서가 있어요. 여기 그때 지난번에 한번 간략하게 봤지만 같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사건 번호 당연히 먼저 쓰셔야 되고요. 증인의 표시로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원피고와의 관계 이렇게 간략하게 일단 쓰도록 되어 있죠. 이것은 그냥 표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우에 반드시 쓰셔야 된다고 했죠.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고의 처와 함께 계약 현장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약 체결 사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4번 신문의 사항의 개요 제1번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당시의 정황. 2번 임대차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이유.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했구나. 그래서 문제가 되는구나. 진정한 계약서가 뭔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관한 것이고요. 5번 이제 이 희망하는 증인신문 방식이 있는데 우리 그때 봤었죠 한번. 증인 진술서 제출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증인신문상 제출하는 방식이 있고요. 서면에 의해서 증언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지금 증인신문상 할 거니까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6번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 방안. 이제 이게 우리가 대동증인이라고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증인을 대동증인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다면 법원을 통해서 소환장을 이제 발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소환하는 그 형태를 거쳐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상 소요 시간이 있는데요. 주신문의 경우에요. 주신문의 경우에 뭐 15분, 30분, 기타 이렇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짧게 하라고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조금 길어진다면 뭐 30분에 체크하셔도 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원고 소송 대리인 아래 보시면은 지방법원 몇몇 부 앞이라고 하는데 사실 요즘에 앞이라는 말 잘 안 쓰고 귀중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렇게 용어를 바꿔가지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증인 신문사항은 어떻게 제출할까?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증인 신문사항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증인 진술서의 제출을 명함이 상당하지 않은 사건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봤을 때 이제 증인이 이른바 적대적 증인이거나 자기의 지배 영역 안에 있지 아니한 중립적 증인인 경우에는요, 증인 신문사항을 제출하는 것이 좋고요. 증인이 글을 읽거나 쓸 수 없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당연히 이제 직접 증언 듣는 게 중요할 거고요. 사건이나 증인의 특성상 증언 내용을 미리 밝히는 것이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고요. 그럴 때 민사소송규칙 제80조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5쪽 5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상대방 수에 4를 더한 통수에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라는 형태. 그러니까 이렇게 제출을 하는 방식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4통 내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한 통은 기록에 가처를 하게 되고요. 한 통은 참여 사무관님 계셔요. 그분 거고 그분께 드려야 되고, 한 통은 증인 소환장과 함께 증인에게 송달을 받게 되고요. 한 통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교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4통 정도를 같이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당연히 전자소송을 대부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내지 않고 한 통을 내시고 다만 나중에 뭐 송달료를 내신다거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제 법원이 알아서 보내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제 사실 이게 속기록을 많이 작성을 하잖아요. 녹음도 하긴 하지만 속기록을 작성하기도 하기 때문에 법원에 따라서는요, 이제 이 증인신문사항을요, PDF가 아니고 워드로 좀 이메일로 달라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좀 간혹 있거든요. 특히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 신문사항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미리 좀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몇 가지 사건에서는 이제 이메일로 드린 적도 있고요. 제출을 따로 하면서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증인신문사항 같은 경우는요, 미리 제출을 해야만 이제 법원이 증인에게 송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상대방에게 반대 신문의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미리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뭘 물어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 신문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대 신문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반대 신문은요, 마찬가지예요. 서면으로 미리 작성하고요. 부본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대 신문 전에 이제 법정에서 재판부에 반대 신문사항을 제출을 하고요.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예를 들어 주신문사항 같은 경우 미리 내잖아요. 그런데 반대 신문 같은 경우 미리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저희 언제였지? 제가 초년차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저희 파트너 변호사님 말고 다른 변호사님께서 직원분에게 이제 그런 지시를 하셨는데, 이분이 보통은 이제 증인신문사항, 주신문사항 그냥 내니까 반대신문사항도 미리 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한번 좀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미리 내시면 안 돼요. 왜 미리 내시면 안 되냐면, 신문사항은 이제 예를 들면 주신문에 대한 증언을 탄핵하는 거잖아요. 반대신문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반대신문 사항이 미리 증인이나 상대방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조금 그 탄핵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생각해가지고 주신문을 준비한다거나 하면 반대신문의 효과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대신문 사항 같은 경우는요, 미리 제출하지 않고요, 보안을 유지했다가 법정에서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반대신문을 이제 왜 제출해야 되냐면 미리 서면으로 준비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반대신문 같은 경우도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중요 쟁점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자신이 잘 반대신문 하기 위해서 일단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과거에는 이제 속기록을 하다 보니 간혹 누락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항이 누락되면 안 되니까, 질문이. 그런데 최근에는 녹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누락의 위험은 조금 낮아지긴 했어요. 그리고 반대신문사항 작성하실 때에는요, 어떠한 질문이 어떠한 주신문에 관련된 것인가, 이런 것들도 반드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럼 우리 기재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그냥 교재에 나오는 기재래예요. 이 위에 지금 증인 송청수 신문사항 있잖아요. 이 위에 원래 사건 번호가 명시되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증인 원피고를 안아요. 1번 질문이에요, 보통. 아니면 원고 혹은 피고와 어떤 관계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증인은 서울 중구 서소문동 그 지상주택을 아는가요? 그리고 3번, 증인은 원고가 가입한 친목단체인 기미신호회의 총무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건에 관해서 그리고 이 당사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고는 2011년 4월 20일경 증인을 찾아와서 처가 도망하고 없고 피고회사 직원이 그 전날 원고를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원고가 상의한 사실이 있나요? 사실관계 물어보는 거죠. 자, 당시 원고는 처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비는 내용으로 보내온 편지를 보여주었지요?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이런 편지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 나항처럼 갑 제9호증 편지를 제시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 편지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에는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면서 자, 이거예요. 이거 보시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 이 내용 이런 걸 본 적이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당시 원고가 증인에게 보여준 편지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6항 증인은 위 편지를 보고 나서 원고의 처가 이를 저지르고 가출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러면 법대로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나요? 라고 묻죠. 그리고 7항 증인은 원고에게서 2011년 4월 19일 피고회사 직원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원고가 나는 모르는 일이고 처가 저지른 일이다. 친구들에게 알아볼 테니 2, 3일 후에 오라고 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원고는 자기 잘못이 아니고 처가 잘못한 거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해왔다는 게 좀 느껴지시죠? 왜냐면 8번 질문도 한번 볼게요. 8번에도 피고회사 직원이 그 이틀 후인 2011년 4월 20일경 원고를 다시 찾아왔을 때 원고가 법대로 말소소송을 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게 읽혀지죠. 지금 읽혀지죠. 내 잘못 아니고 부인이 잘못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도망가서 난 무슨 짓을 했는지도 잘 몰라. 약간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자, 9항. 그런데 얼마 후 피고 회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경매 신청을 하였다면서 원고가 증인에게 경매 개시 결정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며 상의를 하였고 증인은 원고와 같이 근저당 설정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피고 회사 원주지점에 간 사실이 있나요? 자, 이거 왜 물어보겠어요? 이거 원고가 몰랐다는 사실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0번 증인이 원주지점 직원에게 본인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본인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냐? 라고 항의했더니 직원이 연세점에서 서류를 가져와서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부도가 나서 대표가 제천경찰서에 구속 중이다 라고 대답했다는데 사실인가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원고의 결혼, 혼인 생활, 그리고 자녀, 그 다음에 원고나 그 처가 어떤 주류 판매업을 한 사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원고가 실제로 자기의 처가 인감도장을 훔쳐가지고 근저당권 서류 위조해서 설정을 해준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본인 도망갔다 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거잖아요. 자, 이 느낌이 어때요? 딱 보시면 물론 약간 여기에도 어떤 법률적인 용어가 있기는 해요. 있긴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기록이나 사례형 작성하시는 것처럼 아주 정교한 법률 용어는 없잖아요. 이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법률 용어가 되게 친숙하잖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법정의 증인으로 오신다면 당연히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전문 용어라든지 법률 용어를 사용한다든지 우리가 사실관계를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이유로 복잡하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대답하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증인신문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물어보고 내가 궁금한 것들, 재판장님께서 궁금하신 사항들, 요증사실 관련해가지고요. 이것들을 얼마나 명확하게 얻어낼 수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좀 더 자기가 명확하게 확인하고 질문사항을 정말 꼼꼼하게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렵지 않게. 그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 반대 신문사항도 있어요. 잘 보시면 여기 기재례가 있잖아요. 1번 괄호가 있죠. 주신문 제2항과 관련하여. 그러니까 이제 반대 신문 같은 경우에 원칙상 주신문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물어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주신문하고 무관한 거 아니고 주신문 중에서 제2항과 관련된 거 물어볼 거야 라고 이제 미리 알려주는 셈인 거죠. 4번 볼게요. 증인은 원고와 어떤 관계인가요? 이것도 굳이 한번 혹시나 하고 보통 물어보긴 하는데 사실은
앞에서 이미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략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4번, 증인은 이 토지가 어떤 모양인지 아는가요? 실제로 갔는지, 이 사건에 대해서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4번, 증인은 위 지상주택의 구조와 형태에 대해 아나요? 마찬가지 취지겠죠. 자, 2번, 주신문 3항 내지 제7항과 관련해서 증인은 원고의 처와 피고 회사 간의 금전 관계에 대해 아나요? 그러니까 대체 이게 무슨 관계인지 당신이 알아서 지금 증언하는 건가요? 뭐 이런 취지인 거고요. 안다면 어떻게 알게 됐냐?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원고에게 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겠죠. 4번, 증인은 이 사건에 관해서 원고에게 들어서 알고 있을 뿐이고 증인이 직접 이에 관여한 사실은 없죠. 이건 무슨 질문이에요? 원고가 말한 걸 들었을 뿐이지 당신이 사실은 이 증언을 할 만큼 잘 아는 건 아니지 않냐? 라는 취지인 거죠. 라번, 갑질 구호증을 제시하고 아까 그 편지 있잖아요. 도망가신 그 처가 남겼다는 그 편지, 그걸 제시하면서 그래서 이 편지에 대해서도 누가 언제 어떤 경위로 작성한 건지 모르죠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신문 하시는 그 대리인께서는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거 편지를 받고 원고가 이게 그 처의 편지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 당신이 이거 직접 본 건 아니지 않냐. 직접 누가 했는지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인 거예요. 3번, 주신문 제8항 내지 제13항과 관련하여 증인이 원고와 같이 피고 회사 원주 지점에 가서 원고 대신 항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왜 대체 당신이 같이 갔냐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 당시 위 지점 직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나요? 라고 물어보는 이유는요. 아까 주신문에서는 궁금한 것들, 원고의 입장에서 원고가 궁금한 것만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피고에게 유리한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어요. 4번, 그 직원의 이름과 직위를 아나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라번, 위 지점 직원이 증인의 주신문 진술대로 연쇄점에서 서류를 가져와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라면요, 대체 증인은 원고와 증인이 그에 대한 확인서를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쇄점에서 서류 가져와가지고 근저당권 설정했다라는 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았다고 하면 사실은 진술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일 텐데 이거 왜 안 받았어요? 이런 취지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 그러면 증인의 신빙성을 좀 탄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증인의 소환과 출석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보통 대동한다는,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던 대동과 소환이 있는데요. 아주 예전에는요, 증인을 대동을 하고요, 여비는 직불함, 그러니까 직접 지불한다는 취지잖아요. 그렇게 기재해서 제출한 다음에요, 증인 신청한 당사자가 증인하고 같이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때요? 증인 출석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온전히 당사자한테 맡기게 돼버리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면 불출석의 경우 어때요? 제재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요, 여비를 예납을 하고요, 증인 여비를 법원에 의한 소환을 할 것을 좀 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증인을 당사자가 임의로 대동할 수 없는 때에는요, 법원을 통해 출석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때에는 증인 신청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증인 소환에 필요한 비용, 그러니까 증인 여비 같은 거 예납을 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증인을 소환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증인이 좀 곤란하거나 그냥 귀찮거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실. 내가 내 사건으로도 한 번도 법정에 가본 적이 없는데 다른 사건 증언을 하러 오래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제 그런 경우도 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리인으로서는 그런 부분들 잘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이제 증언하실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데, 당사자 입장 생각을 해보면 괜히 법정은 뭔가 좀 꺼려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 싸움에 관여하는 것 같고 나는 개입하기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가 있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증인일 때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도 안 와요. 그래도 안 오면 7일 이내에 감체에 처할 수 있고요. 부인하도록 명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뒷페이지 잠깐 볼까요? 12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민사소송법
제311조 하고요. 제312조를 좀 상세하게 일부러 갖다 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소송 비용 부담하도록 하는 거, 감치하도록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 한번 눈으로 보고 넘어가시라고. 이렇게 한번 보는 것과 안 보는 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아, 이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도 가능하구나.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할 수도 있고,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들 좀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13페이지 봅시다. 증인신문 작성 시 고려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제 주신문의 경우에 요건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굉장히 잘 작성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신문사항을 일단은 시간 순서나 혹은 어쨌든 순서대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질문은 간단 명료하게 듣는 사람이 대답하기 편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증인이 요증 사실을 이해하고 답변을 잘 할 수 있고 확실한 기억에 의해 진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신빙성을 높이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증언의 신빙성은요, 증인의 선정이나 신문 사항뿐만 아니라 신문 방법에도 굉장히 크게 좌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으로서는요, 사실관계를 정말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나서 자기가 잘 작성해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잘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유도신문을 하면 안 돼요. 주신문의 경우에는요, 유도신문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법으로. 예를 들어서 증인이요, 아직 증언하지 않은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당연한 전제로 세워가지고 신문을 한다, 질문한다 라고 하면 이것은 유도신문이기 때문에 금지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주신문은 뭘까? 주신문은요, 증명을 사항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이 한정되는 거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금지되지만 여기 보실게요. 민사소송규칙 제91조에 보면 예외가 있어요. 제2항 볼까요? 제1호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인의 경력, 교우관계 등 실질적인 신문에 앞서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 그런 준비적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물어본다고 해서 어떤 유도신문 금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2호 증인이 주신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적이나 반감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측에 좀 가까운 그 증인인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증인 신청을 하고 증언을 하도록 하잖아요. 질문하면 굉장히 적대적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유도신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3호 증인이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할 때에는 그 종전 진술에 관한 신문의 경우,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예를 들면 참고인 진술을 했다거나 뭐 어떤 그 기타 여하의 어떤 절차에서 진술을 했는데 증인이 이 진술하고요, 법정에 나와서 한 진술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진술에 관해서 계속 질문을 추가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유도신문은 가능하다라는 취지고요. 그 밖에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유도신문이 인정되기는 합니다. 자, 반대신문은 어떨까요? 반대신문은요,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증인의 경험이라든지 기억이나 표현의 정확성 등 증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이 있죠. 그리고 증인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편견이 있을 수도 있고 예단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증인의 신용성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반대신문해서 이제 이 증인의 증언을 탄핵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언의 증명력, 즉 신빙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면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증인이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인식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증인이 증언하는데 이게 너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어제 있었던 일인지 뭐 다음날 있었던 일인지 잘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증인이 특별히 기억을 한다? 좀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사건에 이제 이러한 성질 사건, 그러니까 증언을 하고 있는 이러한 성질 사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어떤 특정한 사건을 기억하기에는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전 진술하고요, 법정 진술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예전에 했던 진술이 훨씬 더 시간적으로 가깝잖아요. 사건하고. 그러면 예전 진술이 더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탄핵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2번. 증인이 요증 사실을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또 우리가 어필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증인이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멀리서 들릴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아니면 약간 그때 주위에서 공사를 하는 거죠. 소음이 너무 커요. 그거 들을 수 없는데 들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력도 이제 어떤 요소가 될 수 있는데 뭐냐면 그걸 봤대요.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걸 봤다는 거죠. 근데 너무 멀어요.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가깝긴 한데 증인의 시력이 굉장히 나빠요. 혹은 어떤 증인의 시각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특정 색깔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못 본 거죠. 못 봤는데 봤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경험 대상과의 거리, 장애물이 존재하는지 여부, 관찰 보조기구 등의 유무와 종류 등 어떤 외부적인 여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험 대상에 대한 흥미의 정도라든지 주의를 끌만한 다른 사물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관찰자의 심리 상태 등 자극을 수용하는 내부적인 여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같이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증인이 이 증인 신청 당사자 있잖아요. 원고든 피고든 간에 이런 측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너무 친밀한 관계인 거죠. 그래서 편향적인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중립적인 기술이 좀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증인이 제대로 진술하면 너무 다행이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거짓말로 진술을 한다고 하면 이 증인의 증언 자체가 전체적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물어요. 근데 증인이 만약에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이제 증거를 보여주면서 또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증인의 어떤 증언의 신빙성을 이제 약화시키는, 무력화시키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민사소송규칙 제92조에 보시면요. 그 반대신문 사항 같은 경우는요.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 해야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유도신문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주신문은 원래 안 됐잖아요. 유도신문이. 예외적으로 가능했지만 반대신문은요. 필요한 경우에는 유도신문도 가능해요. 그리고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해서 신문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돼요. 이러이러한 거 질문해도 되겠냐. 그래서 보통 이제 허가를 해주시거든요. 아주 관련이 없지 않는 한. 그러면 이제 허가를 받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주신문하고 반대신문 사항하고 이제 증언 관련된 부분들을 좀 알아봤어요.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고 사실은 소송 절차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무에 나가서도 좀 주요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증인신문사항 작성하신다거나 하실 때에도 조금 꼼꼼하게 사실관계 잘 확인해 가면서 이제 그런 고민도 좀 하세요. 이것들이 이제 증인의 증언이 나왔어요. 증언이 나왔을 때 이 증언을 토대로 해서 내가 준비 서면을 어떻게 쓸 것인가, 변호인 의견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주장 있잖아요.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어떻게 현실시켜낼 것인가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내가 사실관계 확인해야지 라고 끝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관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요증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다음 단계 서면을 설계하는 것까지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질문했을 때 증인이 이러이러한 답변한다면 내가 서면에 이런 것들을 작성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주장이 조금 더 명확해지겠구나 라고까지 고민을 하시면서 증인신문상 작성하시는 것들이 필요해요. 증인 신청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증언과 이제 증인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 시간에 또 실무하고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한 주를 잘 보내시고요. 또 막 이제 코로나19가 좀 심각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조금 더 잘 6월까지는 아직 조금 위험할 것 같으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